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또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기업이죠. 바로 쿠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우리가 새벽 배송, 로켓 배송으로 누리는 그 엄청난 편리함, 그 이면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대안까지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아주 명확한 기승전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쿠팡에 이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해서요.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 하고 그 원인을 파고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집단소송제라는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딱 제시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이 안내하는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그 의미를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자료부터가 내용이 꽤 충격적이던데요.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그리고 노동자 착취,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 같은 문제들을 숨겨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특히 저는 그 노동 환경에 대한 수치들이 좀 놀라웠습니다. 네, 그 수치들이 정말 많은 걸 말해주죠. 자료에 따르면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73%. 73%요? 네, 작업이 빨리 걷기 수준 이상으로 힘들다고 답했고요. 또 47%, 거의 절반이죠. 이분들은 노동시간 내내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고 했어요. 이게 단순히 일이 좀 힘들다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물류센터라는 공간 자체가 인간의 신체적 한계를 계속 시험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걸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인 셈이죠. 73%면 열의 7 이상이 계속 빨리 걷거나 거의 뛰는 수준으로 일한다는 거잖아요. 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사람이 정말 시스템의 부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신호로 보이네요. 근데 이게 신체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정신건강 통계도 있었죠.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고강도 노동이 결국에는 정신을 갉아먹게 되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쿠팡 노동자들의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다른 직업군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건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이 노동 환경이 구조적으로 사람의 정신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배 이상이라니. 이 수치는 잠시 좀 멈춰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매일 버튼 하나로 받는 그 편리함의 비용이 누군가의 정신 건강을 이렇게나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힘든 일의 범주를 넘어선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겠네요. 여기에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더해지고요. 무려 16,450명의 이름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건 노동 강도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노동자나 언론인을 목록으로 만들어서 관리하고 이 사람들의 재취업 기회를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거니까요. 이건 한 개인의 생존권을 기업이 마음대로 뺏으려 했다는 의혹이라서 사안이 훨씬 심각해지는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답답한데요. 그럼 보통 이런 의혹이 터지면 이걸 세상에 알린 사람을 보호하고 의혹의 대상이 된 기업을 조사하는 게 상식적인 순서 아닌가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상황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갔더라고요. 건데요. 자료를 보면 쿠팡이 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한 공익 제보자들을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했어요. 제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한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더 황당한 건 그 고소 이후에 벌어진 일이에요. 경찰이 쿠팡을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제보자들의 집이랑 노트북,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강도를 잡으려고 소리쳤더니 왜 시끄럽게 소리치냐며 신고자를 강제 수사하는 격이다. 제보자가 느꼈을 그 황당함, 부당함이 그대로 전해지는 표현이죠. 사회의 감시 시스템이 완전히 역주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건 단순히 한두 경찰의 판단 미스가 아니라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뭔가 큰 구멍이 뚫려 있다는 신호 아닐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개인의 양심적인 행동을 위축시키는 걸 넘어서요. 기업의 잘못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회 전체의 면역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예요.
자료들은 바로 이 왜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문제점의 핵심으로 손방망이 처벌을 꼽고 있더군요. 이걸 보여주는 비교 사례가 아주 극명하던데요. 그렇죠. 아주 직관적으로 와닿는 비교를 하죠. 비슷한 개인정보 유출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서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죠. 페이스북이 부과받은 과징금이 우리 돈으로 약 1조 원에 달한다고 해요. 그런데 쿠팡이 국내에서 비슷한 문제로 받은 과징금은 67억 원이었습니다. 사업 비용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에게 이 정도 잘못으로 회사가 망할 리 없다는 잘못된 확신, 일종의 오만함을 심어준다고 분석을 해요. 불법 행위로 얻는 이익에 비해서 걸렸을 때 감수해야 할 손실이 너무 작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불법을 멈출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피해를 입은 개개인들이 힘을 합쳐서 대응할 방법은 없나요? 우리가 흔히 듣는 단체 소송 같은 제도도 있잖아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는 현재의 단체 소송 제도를 뚫린 방패라는 아주 절묘한 비유로 설명하면서 그 한계를 지적해요. 현재 제도로는 기업의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행위 때문에 내가 이미 입은 피해, 즉 금전적인 손해를 배상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거든요. 아, 그게 결정적인 차이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있어도 당신들 때문에 내가 입은 피해를 돈으로 물어내라, 이 요구는 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이건 뭐 상대방이 쏜 화살을 막을 방패는 주면서 이미 몸에 박힌 화살을 뽑고 치료할 약은 안 주는 셈이잖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주지 못하죠. 결국 반사회적인 행태를 근본적으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패는 방패인데 공격을 제대로 막아낼 힘이 없는 속빈 방패인 셈이죠. 자, 그럼 이제 대안으로 넘어가 보죠. 이 자료들의 가장 큰 장점은 문제만 지적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인 것 같아요. 쿠팡한테 이거나 배송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집단소송제라고 쓰인 상자를 딱 들이미는 이미지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문제 진단에서 그치지 않고 처방전까지 내놓는 것이 이 자료들의 핵심입니다. 이 집단소송제를 피해자가 거대 기업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미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도입한 글로벌 스탠다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에 좀 뒤처져 있다는 걸 은근히 암시하는 거죠. 강력한 무기라는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그럼 아까 말한 뚫린 방패인 단체 소송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이름은 비슷한데 무기라고 불릴 만한 특별한 기능이 있겠죠. 네, 크게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제외 신고, 영어로는 업-아웃 방식이에요. 이게 현재 제도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은 피해자들이 나도 소송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일일이 신청을 해야만 구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걸 업-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내가 피해인 줄도 모르고 지나가거나 알아도 절차가 복잡하고 돈 드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집단소송제의 업-아웃 방식은 정반대예요. 대표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저는 이 소송 결과에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따로 신고하지 않는 한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잠재적인 모든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미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단 피해자 입단 전체를 하나의 구명보트에 태우고 보는 거군요. 내리기 싫으면 가만히 있고 굳이 내리고 싶은 사람만 따로 말해라, 이런 식이네요. 이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방식이 훨씬 적극적이네요. 그렇죠. 피해자 개개인이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시간과 비용, 정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강력한 기능이고요. 그럼 두 번째 기능은 뭔가요? 증거 게시제도, 디스커버리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이름이 조금 어려워요. 증거를 열어본다, 뭐 이런 뜻인가요? 네, 말 그대로입니다. 기업과 개인 간의 소송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기업의 잘못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 예를 들면 내부 회의록, 이메일, 각종 데이터들, 전부 기업이 가지고 있잖아요. 개인이 그걸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애초에 싸움이 안 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죠.
바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장치가 증거 개시 제도입니다. 법원의 명령을 통해서 소송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거들을 기업이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업이 숨기고 싶어하는 정보의 빗장을 법원이 강제로 열게 하는 거죠. 아하. 이건 마치 카드 게임에서 상대방 패를 강제로 열어보게 해서 공정한 게임을 만드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보가 한쪽에 완전히 쏠려 있는 기업 개인 소송에서는 그 패를 보지 못하면 애초에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걸 법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첫 번째 기능인 옵트아웃이 피해자들의 규모를 키워서 힘을 실어주는 거라면 이 증거 개시 제도는 싸움의 과정 자체를 공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장치가 결합될 때 비로소 개인 피해자들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해볼 만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제안한 곳이 기본소득당인데 단순히 집단소송법이라는 법안 하나 통과시키는 걸 넘어서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자료를 보면 종합적인 대책이 제시되어 있던데요. 맞습니다. 하나의 법 제정만으로는 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보고 세 가지 방향의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약속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시각이죠. 그 세 가지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었죠? 첫째는 지금까지 길게 이야기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이게 가장 핵심적인 축이고요. 둘째는 과징금 강화입니다. 아까 본 손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 과징금 상한선을 현실화받게 대폭 높이자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 과징금의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게 거둔 과징금을 그냥 국고로 귀속시키는 게 아니라 피해자 구제기금으로 만들어서 활용하자는 제안이에요. 처벌의 목적이 단순히 국가 재정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 사건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데 쓰이도록 하자는 거죠. 오, 그건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처벌과 구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느낄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은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현행 단체 소송 제도 개선입니다. 앞서 뚫림 방패라고 비판했던 현재의 단체 소송 제도에도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시키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집단 소송제와 함께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대책의 중심에는 결국 기업의 책임 강화와 국민 보호라는 하나의 목표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로켓 배송의 편리함, 그 이면에 제기된 노동 문제와 블랙리스트 의혹부터 시작해서 정의를 외쳤지만 오히려 수사를 받게 된 내부 고발자의 힘겨운 싸움,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현행법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 제시된 집단소송제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이 자료들은 단순히 문제를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입법 대안까지 제시하는 아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어떤 질문이죠? 이 쿠팡 사례를 넘어서서 좀 더 넓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품을 배송하는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와 정확성을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를 배송하는 시스템도 그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정의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엉뚱한 곳으로 오배송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어떤 새로운 시스템과 도구가 필요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